하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박사준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중국 마감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요. 중국 마감은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오늘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은 사실은 이번에 홍콩을 빼고는 별반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에 사실상 가장 민감한 나라는 중국인데요. 이번 그 전쟁이 3월 말 4월 초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노리고 뭐 쳤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말이 워낙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까지 주도 면밀하게 때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쿵 저러쿵 상관없고 저희는 뭐만 본다? 하나만 본다. 네, 유가만 본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저건 있습니다. 원래 이 자본시장 흐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번 시세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왔다가 떨어지면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내성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안 끝났다라고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끝난 거 아니죠.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트럼프 혼자 끝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트럼프 말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일은 사고는 트럼프가 치고 피해는 곳곳에서 같이 받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공조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가가 떨어졌는데요. 유가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전히 그 전쟁 전에 있었던 70달러대 또는 60달러대 하고는 다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88달러. 그러나 어제 우리가 장중에 경험했던 120달러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 차트를 보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죠. 좀 길게 볼게요. 자, 길게 봐도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러나 전쟁 전 저 왼쪽 보시면 제일 그 갭상 할 때 그때 가격이 60달러대입니다. 거기보다는 한참 올라 있는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건 사실인데, 패닉은 잠깐 수습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패닉의 수습과 함께 한국 시장도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뭐 사이드카는 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사이드카는 경찰차 사이드카 이러는데, 야 사이드카 떴어 이러면 경찰차 떴어 이러는 건데, 매일같이 경찰차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방 사이드카 장중에 떴고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장중에 한번 크게 밀렸었습니다. 12시 넘어서 한번 크게 밀린 다음에 다시 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상승 종목수는 756개, 하락이 147개, 그리고 코스닥은 3.21%. 흐름은 코스닥 거래소와 비슷했습니다만 지수 전반적인 상승세는 거래소보다는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대장주들이 코스피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일단 뭐 어떤 업종이 올라갔는지 보기 전에 거시경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환율부터 살펴보죠. 1467원, 네, 전일 대비 0.4원, 그래도 많이 수습이 됐죠. 달러 대비 1467원, 일본 엔화 대비 932원, 위안화 213원, 유로화 대비 1710원으로 조금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쟁 나기 전보다는 높습니다. 그쵸? 자, 약세라는 표현이 되겠죠? 국채 가격 볼게요. 어제 패닉이 생겼고, 국채 패닉이 나니까 한국은행에서 개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단 10년물은 바로 뒤집어졌습니다. 11bp 큰 폭으로 떨어진 양상. 자, 어제 뭐 국채 투자한 사람은 지옥이었다가 오늘은 주식시장과도 마찬가지로 아주 해피한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반면에 2년물은 뭐 변동성이 없고, 어제 5년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오늘 12bp로 크게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볼게요. 이제 여전히 계속 매수는 개인이 뭘 샀는지, 그리고 매도는 외국인이 뭘 팔았는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 오늘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오, 바뀌었네요. 그쵸? 얼마 만이야? 얼마 만에 바뀌었어? 정말 오랜만에 바뀌었네. 저거 외국인들이 지금 1조 와 샀네요. 오늘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네요. 개인이 아니고. 개인들은 올라오니까 오히려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아직 좀 덜 오른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주체별 그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볼게요. 이거 좀 평소하고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항상 요즘은 개인들이 뭘 샀고 외국인들이 뭘 팔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요거 볼게요. 자, 순매수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매매 종목. 네, 보시면 외국인들 오늘 삼성전자 샀군요. 하이닉스 사고 똑같이 7,700억.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을 샀습니다. 반면에 기관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샀네. 자, 근데 개인들은 뭘 샀습니까? 코스닥 액티브를 주로 샀네요. 오늘 타임 코스닥 액티브도 굉장히 많이 샀네요. 타임 코스닥 액티브는 제가 종목을 봤는데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내일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봅시다. 그러니까 코스닥 액티브 저기 코액트하고 타임 코스닥 액티브가 뭐 어떤 종목이 편입되는지 내일 저희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전 봤긴 했거든요. 잠깐 애매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밸류에이션 따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데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 어제 개인이 샀던 하이닉스 하루짜리 단타치고 빠져나왔네요. 삼성전자도 1조 가까이 팔았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12%까지 올랐기 때문에 1.2조나 파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그 기관들이 이거는 당연히 기관들이 파는 주체였을 테니까 이렇게 팔았고, 액티브 ETF를 외국인들은 현대차, 에코프로, 기아, 삼성 SDI를 팔았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외국인과 개인의 구도가 조금 바뀌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보기 위해서 외국계 쪽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뉴스가 오늘 준비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뉴스는 맵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상승 흐름 맵을 보면 어제하고는 또 전혀 다르죠. 요즘 우리나라는 무슨 단색화, 그림이 단색화야. 파랗든가 빨갛든가 둘 중에 하나야. 알록달록이 없어. 알록달록이. 계속 이런 흐름들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번 정도만 더 올라주면 다시 한번 정상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자, 일단 이제 그 외국인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랙락인데요. 블랙락에서 한국 주식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의 그 부사장인 조엘이라는 분이 헬렌 조엘이라는 분이 지금 한국 증시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어요. 최근 하락폭이 크지만 그 조정폭도 크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인데, 핵심 뭐냐면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다. 고용지표 등의 거시경제는 좋지 않은데 그리고 불안실성도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중간에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1번을 들고 나왔어요. 1번 기업들이 유가가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할지라도 그 기업들의 이익 감소폭이 한 10% 정도 수준으로 방어가 될 거다. 그래서 1번은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빠르게 54,000에서 56,000으로 회복될 거라서 1번 증시를 살만하다라고 또 JP모건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상화가 되면 저는 여기서 2배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상화 될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정책 의지와 기업의 생각은 달라요. 지난번 3차 상법 개정, 그러니까 즉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도 기업은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지금 한국의 기업의 정신은 전근대적이고요. 정책은 선진국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언밸런이 딱 터졌는데요. 오늘도 그런 모습 확인했어요. 분당에 사는 투자 친구가 있는데 오늘 막 화가 나서 전화를 했어.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야. 야, 저기 감액 배당한다고 그 주식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바꿨는데 말이야. 이놈들이 말이야. 이놈이라고 했겠어요? 저한테? 다르피 이 땡땡들이 말이야. 주주 잉여금 가지고 연말 배당을 했어. 이런 경우 어딨냐? 이러면서 막
엄청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회사냐면 시모 회사 있어요. 시모 뭐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시모 홀딩스가 여기도 구씨예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구씨는 걸러. 참고로 우리 어머니 구씨 나 구씨 사랑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만 아니야. 나 엄마 사랑해. 자, 구씨는 근데 아니야. 구씨는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닌데 번번이 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L자 기업을 빼고 가는 게 아니라 Gu자 사장은 넘겨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그 주식 잉여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식을 예를 들어 액면가 5천 원에 발행했잖아. 근데 상장할 때 그걸 5천 원으로 상장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잘 됐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 한 5만 원쯤에 상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당 얼마가 더 뻥튀기가 된 거예요? 4만 5천 원. 그럼 그게 재무제표상 어떻게 남아 있어요? 주식 잉여로 남아 있어요. 주식 잉여금으로. 그러면 이건 누구 돈이에요? 주주 돈이지. 주식 잉여니까. 주주들이 주식을 샀잖아. 창립했을 때 그 주식을 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싶었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익잉여로 바꿔요. 이익잉여로 바꾸면 배당 가능 재원이 됩니다. 근데 배당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주주들이 돈을 낸 돈이야. 낸 돈인데 이게 평가가 뻥 늘어났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야, 주주들한테. 돌려주니까 이건 주주가 낸 돈을 받는 거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 잉여금을 배당으로 준 거예요. 그럼 주주한테 다시 돌려준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낸 납입 자본금을 받는 거지만 주주가 바뀌니까 어쨌든 그 권리는 주주한테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받는 건 그걸 받는 건데 한국 기업들이 지금 몇몇 기업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이걸로 연말에 배당될 돈을 이걸로 주고 끝내는 거야.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매년 배당을 주던 거에서는 그건 안 주고 주주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면서 배당했어 이러는 거야. 이건 매우 파렴치한 행위죠. 너무 파렴치해. 이걸 또 원칙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익 잉여로 남은 거는 회사가 그냥 갖고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건 내 회사고 이건 내 돈이야 라는 마인드 없이는 이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익 잉여로 돌린 것도 대주주가 세금 내기 싫으니까, 주식 받는 거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하면서 그거를 치고 들어간 거야. 몇몇 주주들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역시나 당한 거지. 네. 그동안에 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동안에 이 회사는 4%에서 5% 배당을 꾸준히 주던 회사예요. 이익 잉여에서 돈 번 거에서 배당을 주던, 영업이익 같은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던 회사인데 순이익 나오면 그건 이제 안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을 전달하고 싶냐면 한국 기업가들의 정신 상태가 전근대적이다. 주주 환원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거 거래소에서 가서 찝쩍거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사장님 이거 좀 웃기잖아요. 좀 뭐 하시는? 그래서 하나하나 법을 다 만들어야 돼? 이익 잉여는 그러면 1년 안에 다 처분하든가 2년 안에 처분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이익 잉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세금을 물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을 사람들이에요. 그죠? 난 진짜 앞으로 거지 시리즈를 제가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거짓 시리즈 이런 거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이란 그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이란은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석유 봉쇄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계속 끌고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큰 소리는 빵빵 치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될 경우 국가로서 재건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미국이 이란 공습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인들은 생각하느냐라고 봤더니 전체 그 성인들 중에 29%는 찬성하고요, 28%는 모르겠다 그러고 43%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화당이죠. 66%는 찬성. 그래도 많다. 23%는 모름, 11%는 반대이고요. 자,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지금 5%만 찬성이고요. 19%는 모르겠다. 반대 76%입니다. 그래서 도합하면 29% 찬성, 43% 반대인 상황이고요.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36%, 잘 안 끝날 것 같다는 사람들은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의 여론은 매우 나빠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의 흐름은 일단 안정은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또 추가적으로, 이란 지금 1,300명 죽었다 그래요, 민간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빨 꽉 물고 주변의 정유시설 공격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란에서, 미국에서도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란의 정유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이판사판 가버리면 사태가 바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보도 안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호르무즈에서 계속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건 너무 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란에서는 휴전 및 정치 대화를 위한 어떤 3단계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주중 이란 대사가 이것을 언급을 했고요. 일단 어떤 휴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전쟁을 종식해야 되고, 모든 군사 공격을 완벽하게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는 걸 1단계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주요 강대국과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 2단계로는. 그리고 모든 국가가 다자주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일방주의를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칙이 조금 애매하네, 그죠? 너무 이렇게 좀 이상적이네, 피상적이고, 그죠?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3단계 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 뭔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지금 이란은 의견이 뭔가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견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의견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방향성이 계속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이란은 수습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자체적으로. 자, 이제 중동 리스크에 한국의 반도체도 위험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왜 위험하느냐, 무슨 소리냐, 지금 중동에서 무슨. 그러나 거기에서 들여오는 원자재가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특수가스가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헬륨, 브륨, 뭐 원유야 뭐 당연히 그렇고, 니켈, 매트, 정년동, 요오드, 이런 쪽이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쪽 망이 완전히 멈춰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업계는 예전에 일본의 특수가스 수출 금지했던 특수가스에서도 드러났지만 굉장히 많은 수준의 긴 기간의 비축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원료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설마 6개월 문제 없겠죠?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 쪽도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장비 쪽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 텔아비브 부근에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설마 여기까지는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뉴스인데요. 엔비디아가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니모 클로입니다. 요즘 아주 이 클로, 오픈 클로, 무슨 클로, 이 집게가 아주 대세인데, 엔비디아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겨냥해서 에이전트 플랫폼 니모클로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엔비디아 GPU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개발자 컨퍼런스 전후에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세일스포스, 시스코, 구글, 아도be 등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픈클로가 난리잖아요. 중국도 이거 써가지고 하겠다고 난리고. 근데 이제 이 에이전트가 나왔을 때 우리의 어떤 결제 정보나 이런 것들 좀 지가 알아서 다 결제한다는 거 아니야. 뭐 여행 결제도 하고 무슨 뭐 물건 사는 거 결제도 하고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보안 문제가 좀 심각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쨌든 지금 에이전트 AI로 굉장히 빠르게 AI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 즉 집게 마지막 순간에 지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 AI의 사용도가 훨씬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잘 몰라서 지금 주로 이제 챗봇으로 묻고 답하고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뭐야? 그럼 뚜룩 대답하고 이건 뭐야? 하면 대답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것 좀 해줘 이러면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문명은 사용 편의성의 방향성으로 흘러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AI가 우리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재미난 얘기인데요. 지금 요번에 이제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류비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에 추경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가 잘 팔려가지고 채권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많이 거쳐갖고 반도체 법인세가 엄청 많이 거쳐가지고 국채 발행 없이 그냥 걷어들여진 세금으로도 추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있다. 제가 보기엔 두 군데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데요. 하나는 어디일까요? 네, 법인세. 특별히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가 미친 듯이 거치고 있고요. 예, 지금 보면 아마 1분기 끝나고 나면 또 와 엄청날 것 같아. 많이 작년도도 엄청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출 규모가 잽이 안 되잖아. 지금 이익 규모가 지금 두 회사 합쳐서 300조가 훨씬 넘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봐봐. 영업이익이 300조면 20% 하면 60조예요. 세금이 법인세 20%만 낸다고 해도 어마무시한 양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엄청난 양이에요. 거기에다가 주식시장 하루 거래가 60조 된대. 그러면은 60조가 되면 반은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30조에 0. 우리 거래세 얼마죠? 0.2%인가요? 0.15%인가? 맨날 헷갈려. 0.2%가 치면 와 2, 3, 6 얼마냐고 이게 도대체. 하루 거래량이 60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최근에 한 여당 의원께서 차익 과세 해야 된다.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세 이야기했는데 하나 고려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치기 때문에 논의하자. 부동산 보유세, 주식 차익세 같이 논의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편의주의적으로 봤을 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어떤 게 많이 거치고 어떤 게 확실히 거치는지 세금의 어떤 경로 확실성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행정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입법하시는 분들한테 자, 이 거래량이면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부동산 거래세 못 따라옵니다. 주식 거래세가. 근데 하나 딱 짚히는 게 뭐냐면 차익 세금을 내면 거래세를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거래세를 못 줄여주겠다고 하면 그거 감안해서 그 차익세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 지금 시타델이나 이렇게 초빈도 거래하는 애들 있잖아요. 하이 프리퀀시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 틱으로다가 하나 사고 바로 걸어놓고 그러면 얘네들이 팔았을 때 세금 어떻게 할 거냐고. 세금 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차익과세로 얘네 수많은 거래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네, 외국인들 막 단타 치는 애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것까지 같이 감안하셔야 돼요. 요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성적으로 갑시다. 합리적으로. 자, 그거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됐고 채권 발행 없이 즉 빚 없이 자기 돈만으로도 추경이 편성 가능해졌다. 그래서 올해 한 26년도는 국가 재정이 조금 더 많이 쓰여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더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주식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저희는 그 컨셉에서 주식 하나 사고 있어요. 비밀이야. 있어.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브 ETF 관련해서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간단하게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인데 서학개미들이 미국에서 한국 3배짜리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코루, 그다음에 이 쏙슬, 반도체 3배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산다는 거예요. 최근에 순매수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급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맡아줄 기업한테 내 돈을 맡기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빨리 가는 길보다 느리게 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다. 그래서 버핏은 얘기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버핏 선생님,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투자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일반인들은 버핏 선생님처럼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저처럼 느리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